Check this out.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첫 번째 주제는 금리입니다. 금리. 네. 자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금리 내린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습니다. 뭐 계속 금리 인하 얘기가 뭐 계속돼 와서 좀 야. 지겨운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얘기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왔다 이런 정확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만큼 물가도 잡히고 실업률도 낮고 뭐 이런 것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는 잡히지 않았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게 한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는 9%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3%대니까 많이 이제 진정된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 사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서 4%대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 실업률이 올라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선제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 다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에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가 폭락했을 때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B컷 0.5 내린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 0.25 내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0.5까지 확 내릴 거로 보세요? 이게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0.25가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B컷까지는 안 갈 거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한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정말로 이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장기 평균의 실업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할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뭐 B컷이다 이런 얘기는 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길. 근데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기를.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가 예상외로 많이 돼야 주식시장도 좋고 자산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9월에 하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9월 금리 인하 결정하는 게요. 9월 18일이요. 9월 18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외신 봤더니 트럼프 즉 후보죠. 제롬 파월 의장에게 저 폭락하기 전에 금리 대선 때까지 내리지 마. 그렇죠. 대선 끝나고 과로 대선 끝나고 내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내려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9월에 내릴 거로 보여요. 이게 11월 대선에 영향이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가 대선에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금의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금리 내리지 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나 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될까 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실증적으로 그런 연관성은 사실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9월에 된다고 갑자기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11월 두 달 만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 좀 적어 보이고 오히려 어떤 역풍이 좀 부냐면 연준은 어쨌든 독립기관인데 정치인들이 트럼프처럼 얘기하는 게 맞냐.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독립기관의 연준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뭐 트럼프 후보는 뭐 그런 비판을 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지율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 동결했습니다. 미국은 내릴 거고 유럽도 내린다는데 우리는 왜 안 내리고 동결이에요? 일단 한국은행이 13회 연속으로 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역대 최장 그런 어떤 유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가계부채고요. 가계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나서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생각을 일단 판단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금리는 사실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거고 통화 정책은 정부는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건데 원래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해서 올려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그렇죠. 자, 물론 근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입장 발표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2분기에만 봐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역성장이 나타났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 원인이 금리가 높은 데 있다. 고금리에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러면은 저 가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돈 벌어가지고 빚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 그렇죠. 소비도 예. 감소하고 어쨌든 또 자영업자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분들도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네. 많이 나가니까 경기가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요 금리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예요. 이런 OECD 국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올릴 때 네. 많이 못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고 지금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라는 어떤 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를 덜 올렸다는 건 그렇죠. 올렸다는 건 주택담보대출에서 펑 터질까 봐.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부동산 가격 빠질까 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를 띄우는데 책임이 둘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명은 발 빼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마치 한국은행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릴 때 올려야 예. 내릴 때도 룸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캐나다가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5%대였어요. 그러니까 내릴 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동안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그런 원인이 한국은행에도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못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영끌족한테 거듭 경고했다고요? 집 사지 무리해서 대출 다 끌어들여서 집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 그 원인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 올리고 있으니까 예.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또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큰 기대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예. 생각보다 금리 인하 그렇게 쉽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단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저 한은과 그 정부의 책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가계부채 관리, 네. 부동산 가격 관리 네. 이거에 실패한 거 아니냐. 정부도 한국은행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실패라고 뭐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정책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네. 어쨌든 정부와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뭐 LTV 규제 완화라든가 DSR 규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용을 좀 이연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금리를 그만큼 못 올렸지 않습니까? 룸을. 네, 그렇죠. 자, 대표님.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이에요. 네, 언제까지 동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다음에는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동결로 갈 거로 보세요? 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현실화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가 그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폭의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 우리식으로 미국식으로 B컷 이것까지는 안 될 거다.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네. 눈치를 보면서 아주 조금씩
미세 조정을 이어질 것 같고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신호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이제 대출 규제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볼 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에 맞춰서 또 금리 인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금리 확 낮추면 가계부채가 그것 때문에 확 늘어서 연끌할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도 못 내린다는 건데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연끌족에게 경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나 신규 취급액 이게 역대 최대라던데요. 그럼 시장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최근 발언이니까 일단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정부도 계속 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 규제를 안 하겠다 이런 시장의 신뢰가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또 주택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가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가계대출이 5조 원 이상 막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건 맞는 사실입니다. 이 연끌족이 이렇게 강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성이 돼. 첫 번째는 대출 규제. 이것도 완화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발 규제.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세금 관련된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하되고 완화됐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시중에서 드는 거냐면 이러다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런 불안이 사실은 특히 무주택자들이 불안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산 측면이 있었고 첫 번째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친 거죠. 금리 인하되면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자는 사람들이 증가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방금 전에 해주셨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쏠림 현상 이것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월별로 보면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이 5조 원 정도 대출되는데 지방은 한 2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건가요? 뭐 사실 똘똘한 채라는 말이 흥미로운 그 단어인데 똘똘한 한 채라는 거 계속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뭐 갑자기 막 지금 똘똘한 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어떤 뭐 유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여러 번 보시면 똘똘한 한 채. 한치 뭐 이런 것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으로 대표되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채밖에 안 사는 거고 그게 갈아타기든 무주택자가 집을 사든 그런 어떤 시장의 수요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는 그만큼 실수요가 많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표님.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금리 인하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동결했어요. 시중은행 기준금리는 그래요. 시중은행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랐어요? 내렸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단 금융당국에서 어떤 규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까 기준금리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올라간다? 그렇죠. 워낙 주택담보대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거기다가 수요 공급 이 D 곡선, X 곡선 하는 거 약간 좀 왠지 불합리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뭐냐면 사실 은행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뭐 이렇게 선한 목자는 아니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주택담보대출 연끌족들이 몰려들고 주택담보대출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중금리를 올린다. 그렇죠. 기준금리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올려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막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지 않습니까? 이익이 증가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은행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맑을 때
우산 빌려줬다가 예. 비 올 때 우산 뺏는다. 맞아. 네. 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이 얘기는 아니 기준금리도 인하도 아니 뭐 인하하면 좋겠지만 동결인데 왜 시중금리는 올리느냐? 은행이 너무 수익 위주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뭐 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은행이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는 인상하는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담보도 확실하고. 네, 그리고 연체율이 가장 낮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런 예.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상품인데 그게 잘 팔리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네. 이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선 금리에 대해서 개입하게 할 수 있겠다는 거고 이제 상반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 대출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 금리를 못 올리게 하면 상대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총량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SR이라든가 아니면 LTV 규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 규제를 통해서 가계 대출을 잡고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하겠다. 자, 이런 그런데요. 발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 그 네. 총량 규제를 통해서 가계 부채를 잡는 것까지는 정책적 수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요 부분 제가 이복현 원장의 뜻이 뭔지는 이해하겠는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금리에 저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내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동안 잘 보면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해서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